2025년 8월 15일 광복 80년의 밤, 광화문 광장에서 전례 없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국민대표 80인이 직접 쓴 임명장이 하나의 빛으로 완성되는 순간,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한다는 세계 유례없는 국민 임명식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날 전 국민 앞에서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각오를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 역량이 곧 나라의 역량입니다. 국민이 잘 사는 것이 대한민국이 잘 사는 길입니다. 국민의 잠재력과 역량을 키우는 일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5,200만 국민 한 명 한 명이 행복한 만큼 국력이 커지고 그 국력을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의 편지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다름 아닌 국민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어떤 철학과 기조로 출발하는지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제는 정파나 또는 정당을 떠나서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 모두가 함께 통합하면서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 주권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를 그분은 강조를 하시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힘이 들어가고. 과거와는 좀 다른, 내가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뭔가 대접을 받을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는 국가가 되겠구나, 나라가 되겠구나, 시간이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으로부터 약 100일 전, 국가와 정부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국민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대한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5,200만 국민이 보내주신 5,200만 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 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진정한 대한민국을 향한 첫발을 내딛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100일 동안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공무원들이 정말 대통령님하고 같이 잘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살맛이 납니다. 국민 주권 국가로서 다시 시작하는 대한민국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치열한 현장과 성과,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까지 이재명 정부 100일간의 기록을 되짚어보려고 합니다. 새 정부의 국민주권정부 철학을 대내외에 알리는 핵심 부서가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실입니다. 홍보소통수석실은 정부의 정책과 철학을 국민에게 전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홍보소통수석실의 수장을 맡은 이규현 수석은 35년간 언론계에 몸담은 탐사보도 전문기자 출신입니다. 정권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국민들한테 알려지지 않거나 또는 잘못 알려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정책 성공의 50%는 좋은 홍보소통에 달려있다. 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얼마 전에 한 50일이 지났죠. 그 얼마 전에 말을 바꾸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은 정책의 70%는 좋은 홍보소통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변에서 다른 어떤 그런 수석실이나 이런 데서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대통령께서 진짜 국민과의 소통,
이걸 굉장히 중요시 하시구나. 이 수석이 이끄는 홍보소통수석실은 정부 활동을 홍보하는 역할뿐 아니라 정부와 국민 간의 진정한 소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쌍방향 브리핑이라 포함해서 여러 좀 새로 도입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자나깨나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다 보니 우리도 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수석실에서 비치하는 방법 그렇게 좀 해봅시다. 홍보소통수석실을 비롯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국민과의 새로운 소통 방식들을 다양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특별한 소통은 출범 당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정부 홈페이지가 없던 당시 대통령의 SNS를 이용해 대통령과 정부의 국정 운영 일과를 투명하게 공개한 겁니다. SNS에다가 어떤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글이 있다, 또 댓글이 있다. 그러면 본인이 이렇게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그것이 단순히 그냥 인기 관리나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댓글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실천에 옮기고 또 행정에 반영하고 또 다른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 홈페이지에서도 정부가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쓴 흔적이 보였는데요. 대통령의 사진은 늘 국민에게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인물 사진이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 인물을 원하는 게 아닌데.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어디 가시고 함께 하시고 이런 것들 되게 이웃 같은 친근함 막 이런 거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은 거 그게 그런 것들 많이 보니까 참 좋아요.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저도 그렇지만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앞모습만 있는 것도 아니고 뒷모습도 있고요. 중앙이 없을 때 구석에 서기도 하고요. 또 수저로 점잖게 먹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사발 들어서 먹기도 하죠. 그래서 국민들의 그 실제 모습, 우리가 그냥 시민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사진에 나타나는 게 아닐까. 이런 소통 방식의 연장선에서 대통령 취임 30일 만에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취임 100일을 전후로 첫 기자회견을 열었던 것과는 뚜렷하게 대비되는 일정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출근한 다음에 한 15일 좀 보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희 소통수석실의 멤버들하고 대통령께서 이제 오찬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게 상징적인 숫자 때 기자회견을 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일, 1년 이렇게 상징적인 숫자 때 그 시점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번에는 언제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하시는 얘기가 뭐 이렇게 그 뜸을 들여요. 빨리 하죠 뭐. 그래서 저는 내심 아무리 빨라도 한 50일이 아닐까? 70일까 50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로 오찬이 끝난 다음에 뭐 30일에 하시죠.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하셨어요. 30일 만의 기자회견 현장은 기존의 권위적인 소통 방식을 여러모로 뒤바꿨습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단상 없이 기자들과 가까이 앉아서 자유롭게 대화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평상시에 그 대통령께서 소통하는 방식이 좀 더 뭐라고 할까요?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다. 또 친근하고 가깝게 했으면 좋겠다. 또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무대로도 나타난 거죠. 보통은 단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그거를 없앤 거죠. 또 기자들과의 관계도 1.5m. 지금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그 정도인데 한 그 정도 1.5m로 아주 그냥 밀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추천 방식을 한 게 굉장히 특이했죠. 우리가 추천 방식을 안 쓰면 이거 약속 대련이라고 국민들이 또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자 명함을 통에다 집어넣어서 뽑는 방식으로 했는데 그 방식을 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께서 이 방식 누가 고안했냐?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부의 소통 혁신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언론 간의 소통 방식에도 근본적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바로 대통령실 브리핑룸에 도입된 쌍방향 브리핑 방식입니다. 과거 대통령실 브리핑의 경우 연단에선 발표자만을 비추었습니다. 하지만 쌍방향 브리핑 방식이 도입되면서 국민은 질문과 답변 과정 모두를 투명하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쌍방향 브리핑 제도라는 거는 사실은 웬만한 선진국에서는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일상화되어 있어요. 다른 데서는.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이 쌍방향 브리핑인데 쌍방향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알려진 거는 기자들의 이름만 공개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어쩌면 묻는 기자보다 사실은 답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리스크를 안고 진행된 게 바로 쌍방향 브리핑제입니다. 그래서 효능감을 국민들한테 알려준다는 거, 또 투명성을 보장한다는 거. 이제 이것들은 분명히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리스크 때문에 지금까지 안 해왔던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요번에 저희 정부에서는 그걸 과감하게 시행을 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대통령실에서 어떤 그 원칙을 세웠냐면 브리핑을 할 때 어떤 사람인지 그 소스를 누가 이걸 했는지에 대한 그거를 다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그 얘기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항상 이제 언론에서 기사 쓸 때 뭐 대통령실 관계자에 의하면 근데요 사실 워낙 언론도 많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대통령실 관계자 사실은 없어요. 그냥 내가 그 대통령실 관계자로 빙의를 해서 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물어보면은 보통 기자들은 이제 소스는 취재원은 밝힐 수 없으면 이렇게 해서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신뢰도를 자꾸 잃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그 부분에서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다 소스가 있다. 예를 들면 강의정 대변인, 또는 강훈식 비서실장, 또는 위성락 안보실 이렇게 이제 소스를 다 다뤄서 나간다고 그렇게 이제 기사를 쓰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이제 기사들이 자꾸 이제 투명해지고 명확해지고 신뢰감이 쌓이는 거죠. 정부는 온라인에서뿐 아니라 오프라인, 즉 직접 대면을 통해 국민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타운홀 미팅입니다. 연단도 없고 미리 짜놓은 대본도 없는 대통령과 시민이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자유롭게 대화하는 자리를 만든 겁니다. 공직자나 아니면 고위공직자를 통해서 올라오는 말들은 상당히 걸러서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보고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편한 내용들은 빼거나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들은 뭐 빼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면 이게 진짜 문제구나. 그럼 해결이 제대로 되겠죠. 실제로 타운홀 미팅을 통해 나온 발언이나 의견 중 일부는 현장에서 채택돼서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대통령실에서 TF팀을 만들고요. 만들고 최대한 빨리 속도 있게 실제 조사도 좀 하고 이 주민들도 좀 참여시키든지 외부 전문가도 좀 하고 해가지고 TF팀을 만들도록 하시고요. 대전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참석해 절실한 현실을 직접 전달했고 정부는 대응책을 약속했습니다. 부산 타운홀 미팅에선 해양수산부 이전 문제를 비롯해 지역 특성을 살린 실질적인 해양 정책이 논의됐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국정 과제는 바로 민생 회복이었습니다. 2024년 소매 판매액은 2003년 이후 21년 만에 최악의 감소폭을 기록했고 무려 11분기 연속 소매 판매가 하락하는 등 그동안 민생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었는데요. 시장이라든가 골목 상권이 지난 몇 개월 전만 해도 상당히 지금 침체가 많이 돼 있었고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되게 경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 전 진짜 숨도 못 쉴 정도였었어요.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가장 먼저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비상경제점검 TF를 구성했습니다. 이후 각 부처는 민생 회복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식이 끝난 뒤 주변의 전통시장을 깜짝 방문했는데요. 예정에 없던 일정이었지만 민생과 경기를 직접 알아보고 서민경제 현황을 체험하기 위한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행사였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원래 어떤 현장 행사가 하나가 잡혔습니다. 저희도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긴급입니다. 지금 그 근처에 이제 시장을 방문해서 그리고 상인들의 반응도 보고 그 대답도 들어보고 의견도 들어보고 직접 소통하는 것을 이제 지금 뭐 계속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는 뭐 직접 같이 뭐 따라다니는 의전분들도 힘들겠지만 국민들께는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분들이 어떻게 무슨 이런 연락도 없이 갑자기 아마도 여기 국립묘지 오신 것 같아요. 근데 가까운 데지만 그래도 궁금하시니까 온 거 아니에요. 일부러 오신 거잖아요. 거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아주 정말 시장 경제에 대해서 진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말로만 하는 거지 몸소 이렇게 행동으로 보이시는 분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고 또 물건도 사주시고 이렇게 돈도 저희다 여기다 기념으로 붙여놓고 했거든요. 정부는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을 곧바로 내놓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것이었는데요. 정부는 출범 15일 만이라는 전례 없는 속도로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7월부터 지급된 민생 회복 지원금은 소득이 낮을수록 지방에 거주할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 세심한 맞춤형 지원 방식이었습니다. 이 서민들이 너무 먹고 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이 있던데 몇십만 원 때문에 온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안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육점 식당이 꽤 장사가 잘 될 거라고 보통 예측하잖아요. 소고기 한번 먹어봐야지. 그러니까 이것도 삶이 매우 팍팍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족들, 우리 자녀들 데리고 한번 고기 한번 실컷 먹어봐야지. 저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우리가 자부하면서도 이런 먹는 문제 가지고 이렇게 애달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그렇게 취임 47일 만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됐습니다. 전 국민이 대상인 만큼 관심도 매우 뜨거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발급 후 이재명 대통령은 또 한 번 전통시장을 깜짝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체감 효과를 묻고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얼마예요? 조금 비싸네. 7만 원. 조금 비싸네. 조금 많이 비싸네요.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그동안 어려웠는데 경기가 어려워서 자영업자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소득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니까 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되고 다시 또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소비 쿠폰은 대단히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해요.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는 아무리 펌프질해도 물이 안 올라와요. 먼저 물을 붓고 펌프질을 하면 물이 끌어올려지는 거거든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 발급 이후에 시장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국민들의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난 건데요. 활기를 되찾은 시장, 상인들의 표정도 한층 밝아졌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한 20%에서 30% 올랐습니다. 예, 주변에 이제 아는 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 그렇게 답을 해요. 초반에 그래도 소고기가 나가는 게 확실히 더 많이 나가고 평상시에는 한우 먹기 힘들잖아요. 돼지가 한 7에서 8, 소가 한 2, 3 이 정도 나가는데
그래도 한 6대4 정도까지 소를 많이, 그 지원금 하고 나서 소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 소매 판매는 전달보다 2.5% 증가하며 2023년 2월 이후 최대폭을 기록했습니다. 한 해 전 같은 달보다도 2.4% 증가해 2022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가 8월에 공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99.5%가 소비 쿠폰을 알고 있으며 만족한다는 답변도 70.3%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명확히 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42일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비롯해 이태원, 오송,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200여 명을 초청한 이 자리는 단순한 만남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의 자리였습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부를 대표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4.16) 세월호 참사 유가족 단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화 씨도 이날 현장에서 정부의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약속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김정화 씨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2학년 3반 김빛나라 양의 어머니입니다. 너무 보고 싶다. 근데 내가 운다고, 내가 그리워하고 슬퍼한다고 너가 오지는 않잖아. 그래서 엄마가 너가 18년 동안 밖에 못 살았던 삶을 엄마가 사회 봉사하면서 너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엄마가 좀 하고 너의 곁으로 나이가 들고 되면 갈게. 언제나 내 딸이어서 고맙다. 빛나라. 잘 있어. 네, 그지. (2014년 4월 16일) 조 형사가 꿈이었던 18살의 큰딸은 수학여행을 떠난 뒤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후 11년간 김정화 씨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소중한 딸을 잃은 뒤에도 다시는 없어야 할 사회적 참사가 또다시 일어나고 또 다른 참사 유가족이 생기는 현실을 보면서 너무도 마음이 아팠다는데요. 무엇보다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의 모습에 실망과 좌절감이 더욱 컸다고 합니다. 정말 그 11년을 지내면서 우리는 정말 바라는 게 너희들 힘들지, 그래 알아, 그거를 원하는데 그 누구도 해준 분이 없었어요. 저희는 11년이지만 그 이태원 참사라든지 이제 이런 데는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저희들보다 더 힘든 그런 상황들을 지금 겪고 계시는 것 같아요. 누구도 내 책임이 아니라고 이제.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철학은 대통령 취임 9일째 이태원 참사 현장 방문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신 말씀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가능한 모든 범위 안에서 필요한 일들을 최선을 다해 다시는 정부의 부재로 우리 국민들이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취임 2일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기조를 강력하게 밝혔습니다. 여하튼 예측되는 사고 또는 사건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경우는 앞으로는 좀 엄정하게 저희가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런 의미에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적 참사 유가족 간담회는 정부의 각오를 다시 한번 국민에게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냥 업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셔가지고 그 90도 사죄를 하셔서 그 받는 순간 뭉클하면서 저분이 14년도에 대통령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이 좀 솔직히 들었었습니다. 이날 유가족들은 참사 이후 가슴에 쌓아두었던 이야기를 대통령에게 직접 말할 수 있었는데요. 2시간 가까이 이어진 유가족들의 질문에 이 대통령과 각 부처가 답하고 참사 재조사와 유가족 지원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대통령 취임하고 난 뒤부터 제가 너무 바빠졌어요. 왜? 해수부라든지 공무원들이 일을 하십니다. 저를 막 부릅니다. 막 여기저기서 막 부릅니다. 정말 불러서 이제 의견을 듣고 대통령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밑에 분들도 다 이렇게 그 문서로 보고받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보고받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소외된 국민들도 다 이렇게 다 볼 수 있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살맛이 납니다. TV 뉴스도 보고. 이 모든 국정 운영의 바탕에는 국민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5년의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이념이 아니라 저는 실용, 경제, 민생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국가에 도움이 되면 뭐든지 한다고 저는 봅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이 사는 게 조금 편안해졌으면, 그러니까 뭐 부자로 막 경기가 갑자기 일어날 수는 없지만 그냥 사는 게 좀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게 제일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100일 전 국회에서 그리고 광복절의 밤 광화문 광장에서 울려 퍼진 이재명 정부의 약속. 그 굳은 약속은 혁신적인 소통 방식으로 민생을 살리는 현실적인 정책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의지로 하나씩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100일의 여정은 앞으로 대한민국 호에 나아갈 방향을 시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변화가 앞으로 펼쳐질 1700여 일에 대한 든든한 약속이자 희망의 징표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받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길 기대해 봅니다.